드디어 마지막 장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장 강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인트 1 신탁통치와 재헌국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게 되면 일본 애들이 항복하죠. 자, 우리 항복할게요.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방이 됩니다. 하지만 자, 해방이 됐는데 문제는 또 분열이 돼버리는 거죠. 왜? 자, 북한은 소련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반도 남쪽 지역은 미국이 들어와서 서로 간에 미군정, 소련 군정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신대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신대통치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신대통치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이 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한국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이 났어요. 자, 한국에 임시적으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서 최고 5년, 별이 5개가 아닙니다. 5년 동안 신다통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뭐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자의구익 할 것 없이 다 처음에는 반대한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언젠데 또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자익 세력들은 갑자기 반대하다가 안 된다, 나를 죽여라 하다가 갑자기 찬성, 좋아. 입장을 100%, 180도 완전히 바꾸게 되죠. 얼굴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자, 공산당의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다통치를 반대하게 되면 소련도 물러가야 되고 미국도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련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신다통치가 돼야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북한 지역에 공산당 정부를 만들 수가 있잖아. 씨앗을 뿌려놓고 공산당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고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자기들의 목적을 못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반대하지 마. 야, 니들이 좋은 건데 왜 반대해? 야, 찬성해. 그래서 바로 180도 바뀌어서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입장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그 위대한 결단력. 그 결단력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결단력이에요. 자,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아서 위탁받아서 다스리는 행위를 신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잠깐 통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탁 통치를 아셨으면 재헌국회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그 신탁 통치 이후부터 재헌국회까지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결정됐죠? 한반도 분할 통치가 결정됐죠. 그러니까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2차례 동안 열렸는데 결렬됐어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소련 측에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고 시간 끌고 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상정합니다. 야, 소련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얘네들하고 답이 안 나와. 야, 유엔에서 결정해줘. 그래서 유엔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좋아. 유엔이 감시할게. 감시하고 뭘 감시하는 거죠? 유엔이 한국 지역에서 제대로 된 그리고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면서 이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자. 유엔의 관리 감독 하에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유엔의 결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러시아 애들, 소련 애들이 한국임시위원단에 북한 입국을 거부해요. 오지 마. 그러다 보니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유엔 감시하에서 한국 총선거를 실시해야 되는데 북한 지역은 소련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머리를 다 맞대고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결정하자 해서 선거가 가능한 남쪽 지방, 남한 지방만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만들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드디어 진행이 됩니다. 유엔 감시하에 진행이 돼서 드디어 제헌국회라는 걸 구성하게 됩니다. 제헌국회는 뭐냐면 아니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부가 아직 없었잖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헌법이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이게 헌법, 그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를 담은 상징적인 법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률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헌국회를 만드는 겁니다. 제헌국회,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드는 제작하다, 헌법.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헌국회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제헌국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강복절에 수립이 되게 되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제헌국회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제헌국회는 빨간색으로 강조해놨습니다. 반민족 행위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그리고 헌법, 정부소집법, 국회법 등 법률을 제정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반민족 행위처벌법과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역할이 이제 제헌국회의 역할인데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만 일단 이해하시면 수능에서 한국사는 프리패스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뭔가요? 반민족, 그러니까 친일파를 처벌하겠다는 법률이죠. 당연히 친일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일본의 건세를 빌려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같은 민족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수탈하고 해서 같이 동참을 했잖아요. 나쁜 새끼들이니까 당연히 처벌해야 돼. 하지만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흐지부지 됐죠.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건데요. 뭐 변명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다 처벌할 수가 없었다. 처벌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 그 당시에 일본은 친일파들이 일본을 통해서 행정적인 경험도 있고 기술적인 경험도 있고 군대 경험도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와야지 자기가 좀 편안하게 정부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애들 데리고 와서 편하게 쓰겠다. 그래서 친일파가 살아남았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은 뭐냐면요. 정부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구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 부자가 있어요. 땅 부자 A씨가 있는데 땅 부자 A씨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은 어디냐면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에 10만 평인 정도가 이제 자기 땅이야. 근데 자, 그 10만 평을 100명의 농부들이 100명의 농부한테 다 이렇게 소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거예요. 빌려줘가지고 본인이 소작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 평에서 나오는 쌀의 50%를 나한테 줘. 그럼 나머지 50%는 네가 가져. 뭐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농지개혁법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를 직접 정부가 구입을 해서 그 농토를 농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고 나서 농민들은 땅을 받을 수 있잖아요. 땅이 생겼잖아요. 땅이 생기면 그냥 생깁니까? 공짜는 아니잖아요.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수 없잖아. 농민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뭘로 대신 갖게 해라? 자, 어차피 니네들 땅 주면 농사 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너의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대금을 갚아. 아주 좋은 제도죠. 이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이제 제정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이기 때문에 친일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공군에서 이제 군생활 할 때 제가 공군에서 역사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또 많이 보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실 부끄럽지만 국군 초기에 친일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공군이나 육군이나 뭐 해군은 좀 예외로 하더라도 친일파 출신들이 이제 군대에 많이 들어왔었죠. 공군 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 참모총장,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모 참모총장이 수기집을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일생을 정리한 글을 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본의 군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냐하면 나는 일본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일본의 사관학교로 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군사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일단 군사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본에 가서 군사기술을 배우고 때를 봐서 독립운동에 참가하려고 그랬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을 뒤집게 되면 만약에 독립이 안 됐으면 그건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진짜 비겁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그때 좀 제대로 작동이 돼서 깔끔하게 털고 나갔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깔끔하지 못했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6.25 전쟁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6.25 전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전쟁은 아니다. 왜? 한국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니까. 누가 일으켰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일으켰잖아요. 근데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면 마치 한국이 일으킨 전쟁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6.25 사변 또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6.25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6월 25일, 얼마 전에 6월 25일이었죠. 조선인민군,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당이죠. 공산군이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합니다. 남침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전사자가 또 생기겠죠. 남침을 했으니까 싸우다 보면 전사자가 생기는데 1호 전사자가 누구냐면 그 1분 만에 전사하신 분입니다. 이게 공식 기록이라고 일단 인정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1분 만에 공산군의 폭탄을 맞아가지고 전사하신 분이 이내응 중이라고 그 당시 이제 중대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을 입을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의 노고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똑같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 만세, 뭐 민족의 태양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구라를 막 까면서 진짜 살아야 됐을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조선인민군이 남침하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돼서 야, 북한의 남침은 나쁜 짓이야. 물러가! 하지만 물러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유엔군을 참전시킵니다. 21개국에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과 국군 90만 명이 6.25 전쟁에 참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셨죠. 그리고 끝까지 밀려서 처음에는 이제 남심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밀리잖아요. 정신없이. 밀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밀렸냐면 대구, 부산 지역까지 그 경계만 남기고 밀렸어요.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그 교두보를 누가 뚫었냐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포위를 풀어버리고 교두보를 끊어버립니다. 교두보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공산군의 포위를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 다시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다시 내려오게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의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엔군이 도와줬기 때문에 많이 다행이었고요. 그 당시 만약에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없어요. 있을 수 있겠다. 있지만 지금 뭐 수련동지 만세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북한군은 20만 명, 국군은 10만 명. 2대1이었고요. 북한군은 탱크가 200대가 있었지만 국군은 탱크가 없었어요. 북한군은 전투기가
거의 200대 정도 100대, 200대 정도 있었지만 국군에는 전투기가 없었어요. 비행기 딱 30대 있었는데 연락기 수준, 그냥 날아다니는 수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엔군이 없었으면, 유엔군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지금 없어요.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6.25 전쟁 때문에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죠. 그래서 1983년도에 KBS에서 이산가족 특기라는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록을 하나 가지게 되죠. 138일 동안 단일 방송으로는 최장기간 생방송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안타까운 기록이긴 한데 어쨌든 이 6.25 전쟁 때문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9 혁명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4.19 혁명은 1960년도에 벌어졌던 겁니다. 자유당 정부는 사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당이었어요.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한 3.15 부정선거 등이 원인이 돼서 4.19 혁명이 생긴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신급이었어요, 신급.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북한에 보게 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거의 신급이잖아. 신처럼 모셔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거의 신급이라고 생각을 본인은 안 했겠지만 주변에서 거의 신급으로 만들었어. 예를 하나 들려드리게 되면 제가 공군에서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삐라라고 하죠. 삐라. 전단지. 막 6.25 전쟁 당시에 뿌렸던 전단지가 있는데 그 전단지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냈어요. 북한군이여 자유대안으로 넘어오라. 근데 그 삐라 내용이 방법이 적혀 있어요. 자유대안으로 기술하는 방법. 첫 번째가 탈출한다. 두 번째가 경계지역에 온다. 세 번째 국군을 바라본다. 네 번째 세 번 크게 외친다. 이승만 박사 만세! 이승만 박사 만세! 이승만 박사 만세! 그러면 국군이 와서 구조해 간다. 진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거 보고 야 이거 자유국가에서 거의 자유국가인데 일당 독재네. 북한과 다를 바 없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 개인적인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독재가 좀 심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김정은급의 독재라고 생각해도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또 계속 집권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정선거가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들고 일어나죠. 야, 말도 안 된다. 무효다.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위를 진압을 하잖아요. 야, 꺼져. 하지 마. 들어가. 니들이 뭘 한다고. 개돼지들은 몰라도 돼. 그냥 들어가. 하는데 그날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 열사라고 마산에서 김주열 열사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폭제가 된 거예요. 가뜩이나 독재와 부정부패, 장기 집권 여기 어떻게 보면 콩보 때문에 피곤한데 이런 시체까지 나왔어. 당연히 우리는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항의했다고 조용히 죽여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개돼지들 빨리 들여보내. 그래서 경찰이 발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줄 알았겠지. 하지만 대학 교수들까지 나중에는 규탄 시위에 참가하면서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두 손 두 발을 들게 됩니다. 좋아. 오케이, 쿨하게 내가 나갈게 하고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다음 들어선 게 장면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장면 정부는 사실 1년이 채 안 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장면 정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박정희 장군을 위시한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장면 정부, 민주정부는 또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군사 쿠데타 정부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함으로써 또 이제 이 정부가 또 끝나게 되는데 또다시 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런 전개 과정이 또 있습니다. 4.19 혁명까지 일단 다뤄봤고요.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